최근에 연소혈당 측정기 인슐린 펌프들이 나오면서 좀 약간 그 혈당 관리 기준이 낮아졌잖아요. 의료진들께서는 저혈당이 걱정되다 보니까 혈당 범위나 당화혈색소 기준도 조금 높이 잡아주시더라고요. 의료진의 말을 들어야 될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될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번아웃 되지 않아야 된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겁니다. 5년 하고 말 거냐, 20년을 해야 되는 거냐, 60년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만사 다 포기하고 오로지 혈당 관리에만 매달려서 이걸 유지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혈당 관리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저 환자분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이제 1등 하는 친구들 보면 쟤는 노는 것 같은데 계속 1등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몸에 탁 밴 거예요. 나는 요 시간이면 공부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혈당 관리도 똑같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게 내가 막 그냥 막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습관을 하나씩 교정해서 내가 이거에 너무 몰두를 해서 딴 걸 못한다면 그거는 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형당뇨가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가면역 항체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진단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예측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아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의료진들도 쉽지 않은데요. 자가면역 질환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신성 자가면역 질환이냐, 장기 특이적인 자가면역 질환. 이 두 개가 굉장히 기전적으로 틀려요. 전신적인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게 이제 루푸스, 류마티스 이런 병들이죠. 그거는 초기에 이 임파고들,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만들어질 때 셀렉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 전체를 당연히 우리 편, 남의 편이 있어야 되는데 내 몸 전체의 모든 세포가 남으로 자꾸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에 병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전신 조직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내 임파군데 내 조직을 남으로 알고. 근데 일형당뇨, 갑상선염,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게 대표적인 장기 특이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임파군은 아주 정상적이에요. 소인이 있는데 뭔가 방아쇠를 당기는 원인 때문에 탁 그 세포만 특이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거죠. 요 면역 세포는 베타 세포만 남으로 자꾸 안 거예요. 그렇지만 초기에 그 임파구가 만들어질 때 교육은 잘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차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원이 비슷한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자가면역 뇌하수체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가끔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치 선생님들이 내분비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 자가면역 항체를 측정하든지 기능 검사를 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됩니다. 연소혈당 측정기에서 측정된 예상 당화혈색소랑 실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뭐 1%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뭐 이런. 모든 기계라는 게 오차범위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병원 피검사는 이제 2달의 평균치라고 생각하면 뭐 덱스콤이나 연소혈당 측정기를 일단 봤을 때는 세팅을 조절 안 하면 보름의 평균치를 보게 되니까 그게 예전에 좋다가 흔들렸을 때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2달 정도를 넓게 잡아서 전체 평균치를 한번 비교하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종합병원의 그 피검사 당화혈색소는 거의 괜찮을 거다. 대부분 HPLC라는 표준 방법으로 하고 종합병원의 그 임상병리실은 우리가 국제 표준을 다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번 표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POCT로 하는 당화혈색소 수치는 간단한 대신에 조금 흔들림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 변화로 생각하고요. 학회에서 한번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큰 오차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형당뇨인들이 저혈당이 오기가 쉽잖아요. 가끔 이제 뭐 20분 넘게 회복이 안 된다거나 회복은 됐는데도 아직 저혈의 어떤 느낌이 남아 있다거나 저혈당이 자주 오게 되면 치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기간에 저혈당이 유지됐을 때 약간 뭐 뇌세포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밝혀진 바를 보면 한 30분 정도 심한 저혈당에 노출이 돼서 빨리 회복이 못된 채로 지속이 되면 완전 의식을 잃고 30분 동안 쓰러져 있었다. 이럴 때는 신경세포에 손상이 확실히 온다. 그 전에 조금 오는 저혈당 자체가 신경세포를 과연 그러면 손상을 주느냐? 그건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저혈당이 자주 온 사람들이 나중에 초기 인지장애 같은 것이 좀 쉽게 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오로지 저혈당 때문이냐, 혈당의 변동폭 전체가 주는 문제냐, 그거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이 자주 오는 거는 좀 피해야 된다. 특히 저혈당이 자주 올 때 의료진으로서 더 걱정은 뭐냐면 저혈당 무지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저혈당이 오다 보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 호르몬이 방출이 되고 그것이 완전히 소실이 돼 버리면 교감신경 호르몬에 의해서 오는 증상들이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증상이 있는 것보다 그게 더 나쁘죠. 우리가 잘 아는 저혈당 증상,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공복감이 많이 드네, 땀이 많이 나, 그런 증상들은 다 교감신경 호르몬 작용이고, 더 심한 저혈당이 오면 뿌옇게 보여, 들리는 게 멀리 들리네, 그러다 이제 의식 소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신경세포의 기능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교감신경 호르몬이 완전히 방출이 돼서 소진이 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그냥 쓰러지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저혈당 무지증이라 그러고, 저혈당이 잦은 분들한테 그런 게 많이 오고, 그게 심하게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우리가 취해도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혈당 오는 게 좀 잦다, 연소혈당 측정으로 저혈당이 자주 관찰이 된다 할 때는 조금 혈당을 올리세요. 혈당 조절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거 조금 한 2주 정도 올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저혈당이 자주 안 오게 되면 증상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최도이식이나 췌장 이식을 한 분이 효과가 완벽하지는 않아서 뭐 다시 인슐린을 맞게 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런 저혈당 무지증에서 개선되는 것들은 보고가 될 수 있어서 심한 저혈당 무지증을 이제 호소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이식의 대상이 됩니다.